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밤이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서울의 심장을 강타했고 굵은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쉴 새 없이 아스팔트 위를 두들겼다. 편의점의 낡은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던 강서연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이제는 버스도 끊겼을 터였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낡은 가방끈을 고쳐 메고 빗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걷는 것은 그녀에게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겁게 몇 걸음 옮겨졌을 때였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뒤이어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고 육중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하며 검은색 세단 한 대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세단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몇 바퀴를 구른 뒤에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니었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다시 한번 세단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순간적인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서연의 눈에 구겨진 세단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형체가 들어왔다. 망설임은 짧았다.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그녀를 재촉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두 발은 이미 사고 현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빗물과 섞인 기름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고 금방이라도 차가 폭발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겨우 힘을 주어 찌그러진 차 문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남자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와중에도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닫힌 입술은 그의 강인한 성정을 짐작하게 했다. 서연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한 어깨로 거구의 남자를 부축해 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녀가 남자를 끌고 겨우 몇 걸음 물러서는 순간 뒤에서 덤프트럭이 다시 속도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남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직후 세단은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 폭발의 충격파가 등 뒤를 스쳤지만 서연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남자를 이끌고 어두운 골목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서연은 그를 끌고 재개발 구역에 버려진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눅눅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적어도 미친 살인마의 눈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남자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희미하게 신음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빗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얇은 스카프를 찢어 그의 상처를 꽉 동여맸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부상으로 인해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남자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얼룩진 옷차림. 누가 봐도 평범하고 가난한 여대생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다. 왜 나를 구한 거지? 서연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사람이 닫혀 있으니까요. 이유 같은 건 없어요. 그녀의 대답에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평생을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대가 없는 호의는 그에게 낯선 개념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극심한 고통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서연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더 벌어질 거예요. 차가운 밤 공기가 창고 안을 맴돌았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몸에서는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체온마저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서 얕은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는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낡은 담요 한 장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자에게 덮어주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권지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율성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그는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이런 식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지혁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상처로 인한 고열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그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뒤척였다.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손을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에 얹었다. 의학 지식이라고는 전무했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의 곁에서 열이 내리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지역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간호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평생을 냉혹한 암투와 배신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낯선 여자의 온기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힘이 넘쳤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가지마. 그의 잠꼬대는 애처롭게 들렸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남자와 그를 구해준 여자.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의 체온이 만들어낸 미묘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지혁은 열에 들떠 반쯤 감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젖은 속눈썹과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절박한 눈빛 앞에서 모든 사고가 정지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창고에 깨진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간밤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강서연은 낯선 남자의 품에서 잠이 깼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이상하게도 춥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옆에 잠든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날카롭고 위협적인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상처받기 쉬운 소년처럼 보이기도 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때였다. 남자의 재킷 주머니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다. 서연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다. 액정에는 윤명희 회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남자는 뒤척이며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창고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정도였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여성은 간밤의 사고에 대해 묻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나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어젯밤 같이 있던 여자는 문제없게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처리하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어젯밤의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하룻밤의 골칫거리, 귀찮은 증인,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가난한 자신과 상류층인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연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일어섰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참아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겨 들고 미련 없이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에도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하룻밤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권지혁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오른 뒤였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몸을 일으킨 그는 텅 빈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덮어주었던 낡은 담요와 그의 이마에 매여 있던 스카프 조각만이 그녀가 실제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희미했지만 자신을 향하던 그 걱정스러운 눈빛과 서툴지만 따뜻했던 손길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어머니의 의심을 피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들었으리라고는, 그리고 그것이 그런 오해를 낳았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먼지 속에 묻혔고 세상은 그녀를 엘리아나 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했다. 프랑스 향수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자신만의 브랜드 AURA를 설립하여 단숨에 세계적인 조향사 반열에 올랐다. 그녀의 향수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자극하며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는 오히려 그녀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 파리의 햇살이 쏟아지는 고급 아파트의 거실. 5살이 된 강민준이 장난감 블록을 쌓으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지난 5년은 아들 민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웃음소리 하나면 그 모든 힘겨움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민준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빗속을 헤매던 가난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와 세련된 와이드 팬츠는 그녀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고 부드러운 미소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밤의 상처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성이에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외치며 자신이 만든 블록성을 가리켰다. 서연은 다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정말 멋지구나. 우리 아들, 나중에 민준이가 진짜 이런 성에서 살게 해줄게. 그녀의 말에 민준은 뭐가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AURA 한국지사장의 전화였다. 한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곳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묻혀 있는 땅이었다. 하지만 AURA의 성공적인 아시아 시장 안착을 위해 한국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5년 전에 강서연은 죽었다. 지금의 그녀는 엘리아나 킴이며 아들 강민준의 자랑스러운 엄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그 땅을 다시 밟고 싶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민준아, 우리 엄마랑 같이 한국 갈까?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련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독보적인 아우라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는 인형 같은 외모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한국 지사장과 직원들은 엘리아나 킴의 실물을 처음 보고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소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었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여장을 푼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이 도시의 어두운 골목을 헤매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도시가 주는 차가운 위압감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녀는 오직 AURA의 성공과 민준의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다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시장 조사를 위해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을 찾았다. 잠시 민준을 호텔의 키즈 케어 서비스에 맡기고 나온 터라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였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한 1층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던 그녀의 발걸음이 한 매장 앞에서 멈췄다. 경쟁사의 신제품 향수를 시향지에 묻혀 그 향의 구조를 분석하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저 로봇 사주면 안 돼요. 내 앙증맞은 목소리가 향한 곳을 무심코 돌아본 서연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곳에는 자신의 아들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머리 스타일,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앙 다문 입술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다. 순간 그녀는 민준이 호텔을 빠져나와 이곳까지 자신을 따라왔나 하는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아이의 옷차림은 민준의 것과는 달랐다. 최고급 아동복 브랜드의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시향지를 떨어뜨리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는 화려하고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5년 전 그 남자의 전화기 액정에서 보았던 이름. 윤명희 회장. 비록 사진으로 본 희미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냉정하고 오만한 인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윤명희 회장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조잘거렸다. 엄마, 제발요. 하준이 말 잘 들을게요. 엄마, 그 한마디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온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만이 그녀의 뇌리를 잠식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아이의 이름은 하준이었고 그 아이는 윤명희 회장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닮은 아이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윤명희 회장은 아이의 투정에 못 지기는 척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다. 우리 아들 오늘만 특별히 사주는 거야. 그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비서에게 건넸다. 그 모든 과정이 서연의 눈에는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질문들로 뒤엉켜 폭발할 지경이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내 아들 민준과 얼굴이 똑같은가? 그리고 왜 하필 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강렬한 시선을 느꼈는지 윤명희 회장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윤 회장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잠시 훑어보더니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다시 아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5년 전의 가난한 여대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기억할 가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 무심함이 서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윤명희 회장과 하준이라는 아이는 장난감 가게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성벽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끔찍한 의심 하나가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백화점을 빠져나와 곧장 호텔로 향했다. 스위트룸 문을 열자 키즈케어 직원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던 민준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아들의 체온과 익숙한 향기가 그녀의 정신을 겨우 붙들어 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방금 백화점에서 보았던 아이, 하준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 보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 명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율성그룹의 초고층 본사 건물. 그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채 위압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잿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엘리시안 센트라는 이름의 신규 향수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율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파트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았고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얼마 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최종 후보 명단을 보고했다. 세계 유수의 향수 브랜드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권지혁의 미간은 펴질 줄 몰랐다. 그들의 제안서는 하나같이 판에 박은 듯 진부하고 상업적인 냄새만 풍기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율성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술 작품을 원했다.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오라. 프랑스에서 시작된 신생 브랜드였지만 그 성장세는 업계를 뒤흔들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프로젝트 팀장은 AURA의 조향사 엘리아나 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신비주의자였지만 그녀가 만들어내는 향수는 기억을 담는 향기라 불리며 유럽 사교계를 단숨에 매료시켰다고 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권지혁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부족했다. 그는 뜬구름 잡는 평판 따위는 믿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엘리아나 킴. 당장 약속 잡아. 약속은 바로 다음 날로 잡혔다. 강서연은 엘리아나 킴으로서 율성그룹의 심장부로 들어섰다. 5년 전 그 남자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의 제국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발을 들인 것이다. 그녀는 아이보리색 실크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강서연이 아니었다. 마침내 거대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5년 만에 그 남자 권지혁과 다시 마주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등지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돌린 그의 모습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해져 있었다. 시간은 그에게서 풋내를 거두어가는 대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위압감을 새겨놓았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 어디에서도 그녀를 기억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엘리아나 킴이라고 했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권지혁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아주 미세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었다. 수많은 향료를 다루는 그녀의 몸과 옷에 자연스럽게 배어든 그녀 자신만의 독특한 채취와 어우러진 잔향이었다. 비에 젖은 흙내음 같기도 하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새벽 푸림 냄새 같기도 한 아련하고도 묘한 향기였다. 그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권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파편적인 이미지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 지독한 통증,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감싸던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희미한 온기.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에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순간적인 동요를 사업적인 호기심으로 포장하며 물었다. 당신의 향수는 기억을 담는다고 들었소. 과장된 마케팅 문구는 아니겠지. 서연은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작은 향수 샘플 병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향기는 가장 원초적인 기억의 매개체입니다. 회장님,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순간들을 봉인하고 다시 되살려내죠. 그녀는 막힘없이 자신의 향수 철학을 펼쳐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신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금껏 만나온 그 어떤 사업가와도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몇 번이고 부딪혔다. 서연은 그의 날카로운 질문들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받아쳤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허를 찌르는 역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도 했다. 권지혁은 점차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지성, 카리스마, 그리고 알 수 없는 익숙함. 그는 이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미팅이 끝날 무렵 그는 이례적으로 직접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며칠 후 서연은 계약 세부 조율을 위해 다시 율성 본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데리고 와야만 했다. 갑작스럽게 베이비시터에게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로비의 VIP 라운지에 민준을 맡기고 회의실로 올라갈 생각이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율성그룹의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민준은 처음 보는 낯선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라운지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반대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권지혁이 어린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다. 가끔 회사의 아들 하준을 데리고 오곤 했던 그였다. 로비 중앙에서 두 사람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겹쳤다. 그리고 운명처럼 두 아이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과 하준은 동시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아이들은 서로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마치 거울을 앞에 둔 것처럼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순수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 광경을 목격한 권지혁과 서연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연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엘리아나 킴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 하준과 머리카락 한 올, 속눈썹 하나까지 똑같이 생겼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이성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와 엘리아나 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누구보다 먼저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세상에, 정말 신기하네요. 회장님 아드님이신가 봐요. 제 아들과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녀의 그 완벽한 통제력이 오히려 권지혁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했다. 권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며칠 전 그녀에게서 났던 그 미묘한 향기가 다시 그의 기억을 스치고 지나갔다. 향기, 그리고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방어적인 그녀의 태도, 아무런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점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늦은 밤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들 하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낮에 보았던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지며 완벽한 하나의 얼굴이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 잔을 채웠다.
강렬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엘리아나 킴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사해줘. 엘리아나 킴이라는 여자. 5년 전부터, 아니, 그녀의 모든 것을 권지혁의 지시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가장 신임하는 오른팔이자 율성그룹의 정보팀을 총괄하는 최 실장은 회장의 지시에 어떤 질문도 달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엘리아나 킴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 실장의 팀은 국가정보원에 버금가는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했지만 이번 임무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낸 정보는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최 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권지혁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얇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아나 킴이라는 인물은 정확히 5년 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록이 나타납니다. 파리의 한 작은 향수 공방에서 조향사로 경력을 시작했고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5년 전에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의 보고는 권지혁의 미간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지만 그 안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성공 신화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출생, 기록, 학력, 가족 관계, 심지어 프랑스로 건너가기 전에 출입국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세탁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신분 세탁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기관 수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정보 통제였다. 그녀의 뒤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배우가 있다는 뜻인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아이의 존재, 설명할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향기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엘리아나 킴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이 율성그룹의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그는 반드시 그것을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승부욕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한편 율성그룹 로비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윤명희 회장의 심기에도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날의 광경을 떠올리며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5년 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미천한 계집애가 이제는 감히 자신의 눈앞에, 그것도 자신의 손자와 똑같이 생긴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시켜 엘리아나 킴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권지혁의 정보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그녀의 정체를 파악해냈다. 역시 강서연. 그 계집애가 맞았다. 윤명희는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다. 가난하고 볼품없던 대학생이 프랑스의 유명 조향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격분시킨 것은 강서연의 당당한 태도였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5년 전의 두려움이나 순진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오만함이 윤명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싹은 보일 때 잘라내야 하는 법이다. 윤명희는 직접 강서연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업적인 논의를 핑계로 그녀는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서연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한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하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먼저 두려움을 느끼는 쪽이 지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빼앗긴 또 다른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라운지 안. 윤명희는 이미 도착해 우아한 자세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상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맞았다. 많이 변했구나. 천한 티를 벗으니 제법 사람처럼 보이네. 첫 마디부터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고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회장님, 회장님께서도 여전하시군요.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윤명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적이 뭐지? 율성그룹의 프로젝트 아니면 내 아들 지혁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내 아들인지 뭔지 모를 그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나 우리 하준이 주변을 맴도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다. 그녀는 교묘하게 말을 비틀며 서연을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마치 서연이 일부러 닮은 아이를 이용해 권지혁에게 접근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 서연은 윤명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이야말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5년 전 제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이유 말입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반격에 윤명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냉정한 표정을 되찾고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네가 낳은 아이는 쌍둥이였지만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곧 죽었다. 병원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있을 텐데 내가 자비를 베풀어 남은 아이라도 거두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은혜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게냐.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태연하게 내뱉는 저 여자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더욱 냉정하게 파고들었다.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으셨죠? 왜 제가 아이를 하나만 낳았다고 믿게 만드셨습니까? 윤명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아이 둘을 키울 능력은 있었고 너 같은 빈털터리에게서 자라는 것보다 율성가의 후계자로 자라는 것이 그 아이에게도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한 일이다. 이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 그녀의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자기 합리화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모성애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라운지를 떠나기 전 윤명희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당신이 빼앗아간 제 아들, 반드시 제 손으로 되찾을 겁니다. 그 만남 이후 윤명희는 계획의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그녀는 사교계와 재계에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AURA의 엘리아나, 킴이
과거 권지혁과 잠시 만났던 여자이며 그와의 사이에서 낳았는지도 불분명한 아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율성그룹에 접근했다는 악의적인 이야기였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교묘하게 각색되어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권지혁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가게 하여 그가 엘리아나 킴을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독이 든 속삭임은 권지혁에게도 전달되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외부의 동향을 보고했을 때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문의 내용은 너무나 조악했지만 엘리아나 킴의 설명할 수 없는 과거와 두 아이의 놀라운 유사성이라는 증거와 맞물려 기묘한 설득력을 가졌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의심하라고 속삭였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름 모를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윤명희 회장과의 만남이 끝난 후 강서연은 호텔로 돌아와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서 있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맑았다. 눈물을 흘리거나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윤명희의 뻔뻔한 거짓말과 오만함은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혼란의 안개를 말끔히 걷어주었다. 이제 적은 명확해졌고 목표는 선명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되찾기 위해 기꺼이 사냥개가 되기로 결심한 어미 늑대였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조향사로서 그녀가 가진 최고의 재능은 수백, 수천 가지의 향료 속에서 원하는 단 하나의 향을 구별해내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 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했다. 윤명희가 던져놓은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된 정보들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 그 약한 고리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기 시작했다. 출산의 고통, 희미하게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조각 맞추듯 재구성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당시 자신을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상과 목소리는 뇌리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전문가 수준의 해킹 기술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 외롭게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익혀야 했던 것은 비단 향수 제조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법률, 금융, 그리고 정보기술까지 닥치는 대로 습득했다. 이제 그 모든 지식이 그녀의 무기가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출산했던 병원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5년 전 그날의 근무 기록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당시 분만실에 있었던 의료진의 명단이 화면에 떠올랐다.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과장 오진석, 그리고 2명의 간호사. 서연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하며 그들의 현재 행적을 추적했다. 2명의 간호사는 여전히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유독 주치의였던 오진석의 행방이 묘연했다. 그는 서연이 출산한 지 불과 한 달 뒤 갑자기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상태였다.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서연의 심장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약한 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오진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 형성 과정, 출국 직전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훑었다.
역시나 그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온 흔적이 발견되었다. 송금자는 차명 계좌를 사용했지만 몇 단계의 추적 끝에 그 자금의 최종 출처가 율성그룹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결정적인 증거. 윤명희가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병원 기록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출생기록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사산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에는 담당 의사 오진석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서명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조향사로서 단련된 그녀의 눈은 아주 작은 비대칭이나 불균형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진석의 과거 다른 서명들과 그날의 서명을 수십 번이고 비교 분석했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서명의 마지막 획이 떨리는 각도. 그리고 압력의 분포가 미세하게 달랐다. 이것은 누군가 그의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했거나 혹은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증거였다. 또한 당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CCTV 기록이 그날만 유독 파일 손상을 이유로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도적인 흔적들이 널려 있었다. 윤명희는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믿었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모든 정황이 윤명희가 자신의 아이를 훔쳐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이성을 다잡았다. 이제 감정적으로 맞서 싸울 단계는 지났다. 이것은 치밀한 전략과 계산이 필요한 전쟁이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당장 세상에 폭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책이었다. 율성그룹의 막강한 힘은 언론과 법을 손쉽게 주무를 수 있을 터였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윤명희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적의 심장부, 율성그룹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침 그녀의 이메일함에는 율성그룹이 보낸 엘리시안센트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가 도착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부담과 갈등을 안겨주었던 이 계약서가 이제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독소 조항을 찾아내어 수정을 요구했다. 그녀의 요구는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율성의 법무팀은 신생 브랜드 대표의 당돌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의 논리가 너무나도 정연하여 반박할 수가 없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으며 엘리아나 킴이라는 여자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냉철한 사업가이자 노련한 전략가였다. 마침내 완벽하게 수정된 계약서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이리아나 킴을 서명란에 적어 넣었다. 그 서명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의 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명희 회장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아들들을 되찾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이제 율성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그들의 성안으로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녀는 서명된 계약서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밤의 어둠 속에서 율성그룹의 본사 건물이 거대한 괴물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기다려, 권하준.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엘리시안 센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권지혁과 강서연은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율성그룹은 프로젝트를 위해 본사 내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조향 연구실을 그녀에게 제공했다. 그 공간은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이자 동시에 과거의 감정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위험한 밀실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쓴 채 서로를 대했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격렬하게 튀었다. 회의는 언제나 전쟁 같았다. 권지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시장 분석에 기반한 접근을 선호했다. 그는 목표 고객층의 선호도, 경쟁사 동향, 예상 수익률 같은 수치들을 들이밀며 상업적인 성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반면 서연은 향수의 예술적 가치와 스토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향수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진정성 없는 향기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두 사람의 철학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베이스 노트는 너무 실험적입니다. 대중성이 떨어져요. 좀 더 안정적인 머스크 계열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지혁이 분석 자료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지적에 회의실에 다른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안정적인 건 지루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회장님,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향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들의 논쟁은 끝없이 이어졌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권지혁은 그 과정이 싫지 않았다. 평생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그의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기 바빴다. 하지만 엘리아나 킴,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지위나 권위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논리로 당당하게 맞섰다. 그는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홀로 연구실에 남아 새로운 향의 조합을 실험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창밖에 내리는 비가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자꾸만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에 젖은 흙내음과 희미한 나무향을 베이스로 한 향료들을 조합하고 있었다. 그 향기는 폭풍우가 핥히고 간 숲의 새벽을 떠올리게 했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났던 아주 잠깐의 위로, 그녀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섰다. 그 역시 퇴근하지 못하고 회사에 남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연구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미묘한 향기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다. 그는 조향 테이블에 깊이 몰두해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평소에 당당하고 빈틈없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위태롭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를 보았다. 서연은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시약을 꺼내기 위해 작은 발판 위로 올라섰다. 비에 대한 상념에 잠겨 있던 탓이었을까. 그녀는 발을 헛디디며 순간 중심을 잃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어졌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이대로 바닥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단단하고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녀를 받아 안고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겨우 중심을 잡았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서연의 뺨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닿았고 그의 심장 소리가 고막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의 채취와 그녀가 만들고 있던 향기가 뒤섞여 두 사람 주위의 공기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 했다. 5년 전, 버려진 창고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했던 그 밤의 감각이 거짓말처럼 되살아났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권지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품에 안긴 이 여자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괜찮소. 그의 잠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의 품에서 벗어났다. 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일 때문에 튀던 스파크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렬한 감정의 전류가 두 사람을 관통하고 있었다. 이 만남은 처음부터 비즈니스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율성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파티가 열렸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린 행사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엘리시안 센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서연 역시 당연히 초청 대상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날따라 베이비시터가 급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을 동반해야만 했다.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준은 엄마 손을 꼭 잡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화려한 연회장을 두리번거렸다. 파티의 주인공인 권지혁은 아들 하준과 함께 손님들을 맡고 있었다. 율성의 후계자인 하준 역시 민준과 똑같은 디자인의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부자 후제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자신의 아들인데,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잠시 서연이 한눈을 판 사이 민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형형색색의 디저트에 이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이 놀라 아들을 찾아 나선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준 역시 아버지의 딱딱한 손님 맞이에 실증을 느끼고는 몰래 빠져나와 디저트 테이블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초콜릿 분수 앞에서 두 아이는 운명처럼 마주쳤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를 향해 눈만 깜빡였다. 주변의 소음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두 아이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펼쳐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준이었다. 너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민준 역시 지지 않고 대답했다. 내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야말로 누구야? 아이들은 경계심도 없이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을 찾아 헤매던 서영과 권지혁이 거의 동시에 디저트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야 말았다. 나란히 서서 서로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 모든 것이 멀어지고 오직 두 아이의 모습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권지혁의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그의 머릿속을 떠돌던 모든 의심과 추측들이
눈앞에 이 광경 하나로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냈다. 함께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지난 5년간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장면이었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똑같은 표정으로 서로를 가리켰다. 그 순수한 교감의 순간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진실의 증거였다. 한편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윤명희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저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위기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율성그룹 창립 50주년 파티에서 벌어진 쌍둥이 소동은 사교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두 아이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의 엄마가 권지혁 회장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인 엘리아나 킴이라는 사실은 온갖 추측과 험담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엘리아나 킴이 의도적으로 권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닮은 아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윤명희 회장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이제 날개를 단 듯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권지혁은 더 이상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았다. 파티장에서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던 그 모습을 목격한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혼란은 단 하나의 강렬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자신의 아들, 그리고 엘리아나 킴이라는 여자에 얽힌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실체를 반드시 제 손으로 밝혀내야만 했다. 최 실장의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묻혀 있는 그날 밤의 파편들을 다시 끄집어내야만 했다. 그는 며칠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혀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복귀하는 데에만 매달렸다. 사고의 충격과 고열로 인해 대부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기억의 심연을 파고들자 아주 희미한 이미지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간호해 주던 여자의 목에 걸려 있던 작은 목걸이,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던 그 펜던트는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반달 모양의 은조각 위에 작은 별 하나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는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었다. 그 펜던트가 바로 그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한편 강서연 역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윤명희 회장은 파티 사건 이후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그녀를 압박해왔다. 프로젝트를 사소한 꼬투리로 트집 잡아 지연시키는가 하면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억측 기사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자신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바로 권지혁 스스로가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음 날 열린 프로젝트 회의에 서연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았던 낡은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다. 그것은 대학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었다. 반달과 별 모양의 펜던트. 그날 밤 이후 그 목걸이는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아픈 흉터와도 같았지만 그녀는 차마 그것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목걸이가 잘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회의 자료를 펼쳐들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권지혁은 평소처럼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목 주변을 맴돌았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코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목에서 작게 반짝이는
그 은빛 조각이 그의 뇌리에 밝혀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순간 펜던트의 모양이 선명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반달,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작은 별. 그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세차게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익숙했던 그녀의 향기, 쌍둥이처럼 닮은 두 아들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기억 속의 펜던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엘리아나 킴, 그녀가 바로 5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그 여자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하준이는 정말 내 아들이자 동시에 그녀의 아들이란 말인가. 바로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회의 중이었지만 그녀는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온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아나 킴. 아니, 강서연 씨 되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을 5년 전 윤명희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며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전 비서가 건넨 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명희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명기된 산부인과의 원본 출생 기록 사본. 그중 한 아이가 사산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조작된 사망 진단서. 그리고 당시 주치의였던 오진석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협박하는 윤명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 비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보관해왔던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 서연은 권지혁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 프로젝트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힐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또한 윤명희 회장에게도 연락하여 권지혁이 두 사람의 과거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삼자 대면을 원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윤명희는 강서연이 기껏해야 5년 전 하룻밤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아들 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요량으로 콧방귀를 뀌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율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VVIP 접견실이었다. 먼저 도착한 권지혁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잠시 후 서연이 들어섰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윤명희가 오만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명희는 아들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애미에게 뭘 어쩌시겠다. 고작 하룻밤 인연으로 우리 율성가를 협박이라도 하려는 게냐. 서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다. 가장 먼저 화면에 떠오른 것은 쌍둥이의 모습이 담긴 원본 출생 기록이었다. 윤명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조작된 사망 진단서, 오진석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필적 감정 결과서를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내 아들 앞길에 방해되는 건 뭐든 치워야 해. 그 계집애한테는 아이 하나는 죽었다고 알려. 뒤탈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윤명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가 평생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 심지어 강서연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모든 비극을 조작한 괴물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명이에게 물었다. 사실입니까? 어머니, 이 모든 게 정말 어머니가 하신 일입니까? 궁지에 몰린 윤명이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증오만이 남았다. 그래, 내가 했다. 그 천한 계집애의 피가 섞인 아이를 둘이나 내 손주로 받아들일 순 없었으니까. 모든 건 너와 율성을 위한 일이었어. 그녀의 뻔뻔한 외침은 권지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경호팀에게 연락해 그녀를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접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명이는 발악하며 끌려나갔고 권지혁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세계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처참하게 망가진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5년간 꿈꿔왔던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승리는 씁쓸하기만 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폭로된 접견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윤명이가 경호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간 뒤 권지혁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존경해왔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한 남자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처절한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죽기 직전에 가장 잔인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윤명이는 율성그룹의 법무팀과 자신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반격에 나섰다. 그녀는 권지혁의 명령으로 가택에 연금되었지만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의 거미줄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아나 킴, 즉 강서연에 대한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를 권지혁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으로 묘사했고 심지어 민준이 권지혁의 친자인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식의 추측성 보도를 남발했다. 그녀의 회사 AURA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율성그룹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주요 백화점들은 갑작스럽게 입점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윤명이는 강서연이 지난 5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와 명예, 그리고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는 심산이었다. 서연은 예상했던 공격이었지만 그 파상 공세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그녀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했지만 거대 권력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서 개인이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명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법원에 강서연을 상대로 두 아이, 민준과 하준에 대한 양육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을 근거로 강서연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의 최상의 복지를 위해서는 율성가의 보호 아래에서 함께 자라야 한다는 교묘한 논리를 내세웠다. 그것은 서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를 영원히 무릎 꿇리려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여 두 아이를 모두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권지혁은 깊은 자괴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 모든 비극은 자신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려고 노력했더라면 서연과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였어야 할 여자와 자신의 아들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율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는 이사회 긴급 소집을 통해 윤명희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었다. 내부의 적을 정리한 그는 곧바로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수많은 소송 서류와 언론 보도 자료에 둘러싸여 지친 모습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깊게 갈라져 있었다. 내가 너무 늦었소. 당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니까.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당신의 가문으로부터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소. 이제부터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거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과거의 악연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동지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권지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는 율성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법무팀을 동원해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매체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AURA에 등을 돌렸던 백화점들은 율성의 압력에 못 이겨 다시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윤명희의 돈과 권력에 빌붙었던 자들은 권지혁이 칼을 빼들자 순식간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윤명희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제국이 아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법적인 싸움에서도 사업적인 압박에서도 완벽하게 패배한 윤명희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남은 것은 오직 도끼와 광기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된 원흉이 강서연이라고 생각했다. 그 계집애만 없었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터였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사람을 고용했다. 그리고 강서연의 가장 약한 골이 그녀의 아들 민준을 노렸다. 그날 오후 민준은 유치원을 마치고 베이비시터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후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회사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나른한 일상이었다. 베이비시터가 잠시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친절한 인상의 한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엄마의 친구라며 엄마가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를 유인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은 남자의 손을 잡고 순순히 놀이터를 빠져나갔다. 검은색 승합차의 문이 열리고 아이가 안으로 밀어 넣어지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놀이터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베이비시터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가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주위를 헤매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명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윤명이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은 나한테 있다. 감히 경찰에 알리거나 지혁이에게 말했다가는 내 아들을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아.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명이는 마지막 요구 조건을 내뱉었다. 당장 한국을 떠나라. 하준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민준이는 무사히 돌려주지. 그것은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하려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그 어떤 기업 분쟁이나 법정 싸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가 서연을 덮쳤다. 강인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절규만이 남았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지혁이었다. 내 아이. 민준이가 납치됐어요. 권지혁의 귓가에 강서연의 절규가 밝히는 순간 그의 세상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빛에서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새끼를 잃은 맹수의 처절한 분노와 살기만이 들끓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서연과의 통화를 유지한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에게 동시에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금부터 율성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한다. 10분 안에 윤명희의 위치와 내 아들, 강민준의 행방을 찾아내. 실패는 용납하지 않아.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율성그룹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가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정보 분석가들이 도시의 모든 CCTV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된 보안팀은 서울 전역의 주요 길목을 차단할 준비를 마쳤다. 권지혁은 수화기 너머로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서연을 필사적으로 진정시켰다. 울지 마시오. 내가 반드시 민준이를 찾아올 테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 가 있어. 하지만 서연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공포로 마비된 정신을 간신히 추스르고 아들에 대한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짚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갈 아이가 아니었다. 유일한 예외는 엄마 친구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언제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공룡 모양의 GPS 추적기. 그것은 서연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아들의 장난감에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위성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지혁의 정보팀과 서연의 추적이 거의 동시에 한 곳을 가리켰다.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 5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재개발 구역과 멀지 않은 곳이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그 장소에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접 보안팀을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방탄 차량 안에서 그는 모니터를 통해 창고 주변의 열 감지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창고 안에는 어른 서넉과 아이로 보이는 작은 열원 하나가 포착되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현장에 도착한 보안팀은 소리 없이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권지혁은 방탄조끼를 입고 직접 선두에 섰다. 서연은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현장 지휘 차량까지 따라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전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섬광탄이 창고의 창문을 깨고 터졌고 육중한 철문이 폭약에 의해 날아갔다. 무장한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부로 진입했다. 혼란에 빠진 납치범들은 견변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권지혁은 총성이 멎자마자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구석에 묶여있던 민준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달려가 아이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그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민준아, 아빠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이의 온기가 품에 전해지자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깨달았다. 민주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창고 깊숙한 곳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윤명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값비싼 옷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광기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내 아들아. 그녀는 권지혁을 보며 비웃었다. 고작 저 계집애와 그 자식 때문에 네가 평생을 바쳐 지켜오니 어미를 버리는 게냐. 그녀의 손에는 작은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창고 곳곳에 설치된 폭탄을 가리키는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이 모든 걸 끝내버릴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권지혁은 민준을 등 뒤로 감추며 그녀와 대치했다. 그만하십시오. 어머니, 이미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연이 달려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윤명희의 광기 어린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그녀는 증오에 찬 비명을 지르며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잠입해 있던 저격수의 마취총이 그녀의 손목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기폭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윤명희는 허무하게 쓰러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에 권지혁과 강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경찰에 넘겨진 윤명희와 공범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만 했다. 율성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권씨 일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권지혁과 서연은 오직 서로와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 나란히 잠든 민준과 하준의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권지혁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아침 당신이 들었던 전화 통화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거. 그건 거짓말이었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그때 이미 나는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소.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에 당신을 따로 찾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했었소. 하지만 내가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 그의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배신감의 실체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서투른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어려 있었다. 당신을 찾아 헤맸소. 하지만 당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더 집요하게 찾았어야 했는데, 더 필사적으로 당신을 찾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내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선물한 거요. 정말 미안하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었던 그의 머리가 그녀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5년간 묵묵히 그녀의 심장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오해의 돌덩이가 마침내 부서져 내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과 한 여자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왜 이제야 말해주는 거예요?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한 눈물을 흘렸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는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해야 할 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지독했던 폭풍 후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일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민준과 하준, 두 아이의 웃음소리로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쌍둥이는 마치 지난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서로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엘리아나 킴이라는 신비로운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 강서연을 되찾았다. 그녀의 복귀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명희의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연은 비극적인 사건의 피해자이자 거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아이를 되찾은 강인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가 만든 향수 AURA는 진정성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마침내 엘리시안 센트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신제품 발표회장 단상에 선 것은 엘리아나 킴이 아닌 당당한 모습의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향수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이 향수의 이름은 르누보, 즉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상처의 치유와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닌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다. 권지혁은 객석 맨 앞줄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변했다. 과거에 냉정하고 고독했던 총수는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이제 두 아들의 자상한 아버지였고 한 여자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서연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회사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아들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을 차며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은
직원들에게는 낯설었지만 두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윤명이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납치 교사를 포함한 그녀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율성그룹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한동안 큰 위기를 겪었지만 권지혁과 강서연은 함께 힘을 합쳐 회사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AURA의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율성그룹의 부회장직을 맡아 권지혁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윤명이가 남긴 부패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율성을 만들어 나갔다. 어느 주말 오후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소풍을 나왔다. 푸른 잔디가 깔린 공원에서 민준과 하준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쫓아다니며 신나게 뛰어놀았다. 활발하고 대담한 민준이가 앞장서면 신중하고 조심성 많은 하준이가 그 뒤를 따랐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고 권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행복하오? 권지혁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요? 그녀의 반문에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행동 하나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그 비극적인 밤, 그들은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했고, 함께 시련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단단하고 깊어졌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권지혁과 서연은 지쳐 잠든 아이들을 양팔에 하나씩 안아들고 차로 향했다. 두 아이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는지 똑같은 모양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에 올라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네 사람을 태운 차 안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것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수많은 오해와 역경을 넘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네 개의 별이었다. 저택의 테라스에 선 권지혁과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방을 확인하고 나와 나란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서연이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이 도시는 이제 그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사랑하오. 서연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